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고민 왜 하느냐 할 필요 없다. 그냥 S&P 500 사면 거기 다국적 기업들이 다 전 세계에 익스포저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성장률을 따먹게 구조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나스닥 100이 좋아 보일지 모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이제 AI 시대니까 저게 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투자는 조금 바보같이 해야 됩니다. 저게 저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나는 그냥 나의 정석을 밟아가겠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옵투스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엄청 심한 이 주식시장에서 우린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자산 배분을 해야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문님 그 소속이 또 바뀌셨습니다 이번에. 예. 저 미래세대 이제 고문을 4년 하고 이제 충분히 있어서요.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옵투스 자산운용은 저희 이전에 고등학교 선배님이 서울대 교수이신데요. 컴퓨터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제가 이 모델이 좀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좀 시장에서 확산시켜 볼 수 없을까 해서 들어왔는데요. 아직은 확산이 덜 돼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고 다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무언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식의 어떤 저평가를 맞추는 뭐 이런 개념입니다. 예, 정확한데요. 이제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가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 하면은 기대 수익률하고 공분산 데이터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하고 공분산 데이터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다 집어넣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많은 이제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모두 다 집어넣어서 그 중에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냥 최적화 알고리즘이고요. 더 이상 복잡하게 이야기해도 저도 모르고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왜 제가 이걸 좀 여쭤봤냐면은 사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또 막 삼성전자도 막 또 급락하고 또 코스피는 아마 장중에 조금 뭐 회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개장 때는 뭐 마이너스 5%씩 막 빠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변동폭도 크고 막 시장이 막 지금 어떻게 방향을 못 잡겠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 실제로 자산운용사에 또 소속되셔 있으니까 자산을 굴리는 자산운용사는 이럴 때 더 그 뭐랄까요, 더 리스크가 느껴지고 더 걱정들이 많을 것 같아서 느껴지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자주 매매는 안 하니까 이제 이런 데서 좀 저평가되고 좋은 종목들을 좀 찾으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시장이 강세로 갈 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이제 교체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지금은 교체도 하고. 그럼 혹시 뭐 일부 현금을 좀 만들거나 뭐 이렇게도 하나요? 보통 현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펀드 운용을 잘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보통 비싸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할 때 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 이제 얼마나 잘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떨어졌을 때 그냥 아유 나 모르겠다 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럴 때 좀 과하게 저평가되었네 하면서 이제 종목들을 조금씩 교체를 하는 것이죠. 같이 빠지더라도 좀 더 빠지는 데도 있으니까. 우량한 종목인데 예를 들어 유동성 목적으로 이제 갖다 패버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상 아주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까지 데이터가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이거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지금 상황상 외부 변수상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급락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산을 좀 바꾸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일반적인 개인분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되나요?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파란데. 지금의 이제 시장을 보는 딱 관점이 뭐 명확합니다. 펀더멘털은 좋다입니다. 펀더멘털이라고 하면은 뭐 거시경제 변수 이런 게 아니라요. 기업의 펀더멘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올해 하여튼 기업의 이익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벌어들일 부분은 충분히, 그래서 펀더멘털은 탄탄한데요. 이제 거시경제 변수 환경인 것이죠. 그게 지금 이제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게 거시경제 변수 부분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펀더멘털도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거의 위험을 조금 과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펀더멘털을 좀 이제 거시경제 변수에 상당히 매몰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유가, 금리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업의 펀더멘털 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다만 기업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니까 예를 들어 유가가 오르더라도 기업의 수익이 크게 영향받지 않을 기업들,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죠. 이런 종목들을 이제 택해서 사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텐데 우선 반도체 쪽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의 뭐 분쟁과 전쟁들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약간의 간접적인 영향들은 뭐 어디든 어느 제품이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것들과 비교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훨씬 적은 부분이라서. 다만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충격받은 것은 그 터보 퀀텀인가? 구글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압축한다. 초기에 미국에도 이때 마이크론하고 쇼크를 줬고 우리나라도 쇼크를 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 쇼크를 받으면서 소위 말해 유동성이 좋게 팔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처럼 유동성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글로벌하게도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수익을 취한 입장에서는 뭐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지 저는 아직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제가 뭐 기사를 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뭐 12년 만에 삼성전자 뭐 그 외국인 보유 비율이 뭐 제일 뭐 최저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봤거든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제 잠깐 유동성 때문에 뺐다가 뭐 급한 불 끄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예, 환율도 여기는 관련돼 있으니까요.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모두 다 원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추가적인 시장이 좋아졌을 때 이제 매수 여력을 생각한다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벌은 돈 매매 차익은 올해 팔고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1년 동안 잠겨 놓으면은 이제 매매 차익 비과세 등등 혜택이 있으니까요. 꽤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의 매수 여력,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팔고 거의 소진한 부분 매수 여력, 뭐 그다음에 더 펀더멘털은 튼튼하니까요. 저 이제 아는 지인이 요즘 시장이 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 뭐 하냐고 물어봤더만은 소설책 읽으면서 존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조금 심리적으로는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 특히 19만 원, 20만 원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은 펀더멘털 상은 아직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터보 퀀터 이야기는 나옵니다만은 그게 마찬가지 딥시크 나올 때도 똑같은 충격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더 사실은 AI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터보 퀀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나중에 AI를 우리가 훨씬 싸게 활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더 수요를 불러일으킬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본스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 효과도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뭐 새로운 게 아니다. 뭐 예전에 나왔던 거다. 나왔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 갑자기 이제 요즘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빠지는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또 얘기가 나온다. 근데 뭐 파워풀한 거는 사실입니다. 6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니까요. 램 그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니까 D램 가격이 이렇게 폭주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AI의 수요가 많아져서 온 동네 다 핸드폰에서도 AI를 직접 돌리고 한다든지 하면은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D램 수요는 여전히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돈 달라는 대로 다 웃돈 주고 사가던 그 발주처들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만약에 그런 기술이 나오면 그 병목의 어떤 그 강도가 조금은 느슨해지니까 지금만큼의 그 단가를 주고 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걱정은 있지 않을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젠슨 왕이 뭐 그때 작년에 들어와서 다 만나고 했는데 뭐 구글에 이거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삼성은나 여기도 이제 반도체가 시클리컬한 쪽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뉴스들 보면은 자꾸 계약을 장기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파워가 바게닝 파워가 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하튼 저는 뭐 펀더멘털 상은 그래서 펀더멘털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더멘털이 괜찮고 그다음에 저런 매크로 이펙트를 덜 받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내수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OECD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거의 유럽 다음으로 영국 다음으로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충격을 많이 받고 근데 일본은 별로 안 떨어뜨렸어요. 일본은 내수 비중이 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 비중이 적고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근데 뭐 수출해서 우리가 환율이 오르는데 유가가 오른 것 때문에 환율이 뭐 오를 수 있는데 사실은 유가 충격은 뭐 반도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펀더멘털 어프로치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쪽이 사실상 뭐 코스피의 시총의 뭐 절반 가까이 되니까 이쪽은 어찌 보면 약간 일종의 박앤세일 정도로 봐도 된다라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게 지금? 예. 그 중에서 뭐 반도체 전체라기보다는 제가 뭐 아는 몇 가지 종목 정도 방금 말씀하신 네. 뭐 그런 종목은 지금 뭐 퍼도 낮은 수준이고요. 예, 포워드 퍼죠. 그렇게 네. 보면 낮은 수준이고 뭐 그게 AI가 금방 이렇게 또 뭐 설비 투자를 줄일 것도 아니고 미국이 OECD가 미국의 성장률을 오히려 올렸습니다. 이번에 리바이즈 하면서 더 올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AI 투자를 설비 투자를 더 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뭐 반도체 저렇게 하더라도 반도체 수요를 뭐 당장 줄일 그런 뉴스는 아니거든요. 미국의 성장률은 올렸고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낮추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의 성장률을 올린 요인에 링크돼 있는 기업들 그런 경우는 사실은 펀더멘털로 괜찮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지금 뭐 방산이나 뭐 네. 해운, 뭐 정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전쟁 때문에 무언가 좀 수혜를 볼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업종들? 예, 별로 수혜 못 봤을 것 네, 같은데 그런 예. 쪽은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괜히 뭐 글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저는 뭐 확실한 투자처가 보이는 펀더멘털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게 복잡한 고리로 여러 개를 막 복잡하게 예측을 하고 추론을 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너무 심플한 거기 때문에요. 뭐 그런 게 저는 제일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무언가 꺾일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없고 미국의 성장률을 높였는데 그게 AI 투자에 대한 걸로 높였으니까 뭐 크게 꺾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이렇게 외국인들이 나간 만큼 또 상황이 또 진정되면 다시 또 들어온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당연히요.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많이 깎인 분도 있고 반대로 조금 높게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구간인 분들도 있는데 그냥 굳이 대응 안 하고 가만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좀 소설책 보면서 그냥 마음의 평화를 저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어떤 뭐 잠깐의 바람이다. 정도. 예. 이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하여튼 어디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튈지 모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해서 다 나의 곳간을 비워놓을 것인지 네.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끄러우리라고 봅니다.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튀어나올 것 같고요. 뭐 지상전으로 들어가려는지 뭐 어쩌려는지 이런 변수들이 나올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이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이 제일 이제 이상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반대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예를 들어 뭐 공매도를 때리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또 한마디 탁 뉴스 나오면 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펀더멘털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홀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어떻게 위아래로 갈지 모르면 우선 전액 현금화를 해놓고 예. 그냥 한 발짝 그냥 멀리 떨어져 있다가 결과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로 좋은 기업은 이런 때는 좀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차라리 오히려 사라. 예. 그러면 이제 전략상 뭐 두 가지 스타일에 따라 두 가지 전략입니다. 오르는 거를 보고 사도 늦지 않다. 네. 예, 뭐 예를 들어 이러한 전쟁의 실마리를 보이면은 삼성전자 점프하겠죠. 네.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그 리스크가 해소되었다 하면은 뭐 지금보다 훨씬 많이 뛸 테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리스크 약간 어버서이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 보고 사겠다. 그래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뭐 나는 자기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뭐 이 정도 같으면은 가격상, 밸류상 충분히 괜찮다. 뭐 좀 더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면 또 오른다. 보고 이제 사는 그 두 가지 스타일인데요. 예. 지금이 저점 구간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은 추가 하락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충분히 예, 그거는 나올 수는 있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황이죠. 되리라고도 별로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예상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인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쨌든 너무 심리적으로 지금 힘들거든요. 그 뭐 또 한 20만 원 갔다가 또 다시 또 17만 원 오고 막 지금 왔다 갔다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한 번만 방향을 삐끗해도 한 자산이 막 10% 20% 날아가는 그런 판이다 보니까 예. 되게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우선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회사가 괜찮다는 거를 그 잘 투자했다는 전제하에. 예, 그 전제하에서는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이제 리스크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세계 경제가 콜랩스하는 이런 솔루션은 안 간다고 그걸 이제 전제로 한다면요. 네.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콜랩스 하지 않게는 뭔가를 컴프로마이즈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에 빨리 뭔가를 승부를 보고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차간에 더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 결국에는 뭐 자기의 어떤 선거나 정치 그런 권력 같은 것들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끌어서 나쁜 거는 뭐 미국 측이겠죠, 아무래도. 예, 그 부분도 있고요. 뭐 하여튼 나중에 뭐 청문회를 한다든지 해봐야 뒤에 가면 이제 자세한 것도 나오고 할 텐데 아마 이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하고도 크게 관련돼 있을 거고요. 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쭉 가는 그 경로의 제일 핵심이 이제 이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너무 강해지면은 미국 입장에서 엄청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럼 아까 방금 고문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다른 것들에도 좀 자산 배분을 해놓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그 반도체 쪽이 어쨌든 조정이 꽤 왔으니 다른 자산을 이쪽 반도체로 옮겨놓는 거는 되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떨어질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인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수익이 없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을 보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캐시플로우 수익이 거의 확실하게 탄탄하게 보이는 것들은 떨어지더라도 계속 이제 그 마음을 조금 그렇게 아주 불안하게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리스크 관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사실 반도체가 실적이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그래서 다들 사고는 싶은데 너무 주가가 비싸다라고 생각들 했지 뭐 회사가 안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 없었을 예, 거예요. 예. 근데 마침 이렇게 또 조정을 받았다면 예. 굳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예. 섹터에 투자할 이유가 네, 있을까? 저는 라는 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예, 포도 올해 이제 수익을 감안한 포는 뭐 10도 안 되게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도체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주가에서는 또 코스피의 포워드 P도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건 이제 다 반도체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방금 저는 그 관점에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뭐 탄탄한 캐시플로우와 수익을 보이는 곳 이것의 리스크 관리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네. 지금은 순전히 회사의 어떤 내부 사정보다는 외부 변수로 일어난 것이고 좀 과도한 공포 구간이기 때문에 예, 매크로 그것이 네. 경제적 요인인 것이죠. 너무 흔들릴 필요까지는 없다. 좀 믿고 가자. 예, 펀더멘털이 튼튼한 걸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리스크 그 해지가 조금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럼 반대로 지금 뭐 PER 막 엄청 높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적자 보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막 기대감으로 가고 있던 곳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오랫동안 이 업계에 계셨으니까 그런 건 우선 조금 좀 내려놓고 현금화를 좀 해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면 추가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저는 뭐 갖고 있습니다만 예. 외국인들은 또 그런 것들을 사더라고요. 또 틈틈이. 예, 삼성전자 팔고 또 그런 것들을 사고 있고. 아 그래요? 예, 예. 오히려. 예, 그건 워낙 적으니까 사실은 뭐 조금만 사도 꽤 비중이 높아지니까요.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가 저는 코스피나 뭐 여기에서 하여튼 리레이팅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옛날에 보던 주가 때문에 또 너무 그렇게 급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로봇주나 이런 것들은 막 PER도 막 엄청 높은 것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앞으로 네. 좋다 해가지고 사셨던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한번 오면 또 이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들 하실까 봐. 당연히 여쭤보는 하시죠. 바이오도 다 거기에 그러니까 해당되고, 바이오도 예, 그렇고. 캐시플로우가 없으니까 예, 걱정하시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 전쟁이 끝나면 과거 같은 약간 또 다시 한번 또 코스피가 역시 최고야 막 코스닥이 최고야 막 이런 분위기가 또 올까요? 아니면 한 두 달 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 조금은 기다려야 되겠죠. 조금은. 왜냐하면 유가가 일단 두려운 것보다는요. 네. 유가로 인한 금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로봇이라든지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금리에 이제 타격이 그만큼 크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인 것이고요. 그래서 유가, 물가, 금리 이 세 가지 부분이 좀 안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단기적 변동성이 좀 있고 뭐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않고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잘못 사고 팔고 하면 이제 큰일 나고요. 예. 가능하면 좀 홀드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5,200 뭐 이 정도 주가 수준이니까 뭐 홀딩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런 거 저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옵투스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 모시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그 현재 시장에 그 걱정되는 어떤 이유는 유가도 있지만 그로 인한 물가가 좀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까지 이제 확대되어 있는데 금리 인상은 또 금에는 악재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금값이 또 많이 좀 조정도 받은 부분도 있는데 예. 한국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금이나 뭐 은 이런 원자재도 한때 인기 엄청 많았다 지금은 좀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원자재는 뭐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는 갖고 있어도 배당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올랐다가 뚝 떨어지고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냥 금만이 아니라 원자재를 전체 원유도 들어가 있고 하는 원자재 섹터는 뭐 포트폴리오상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다른 것들이 망가지고 할 때 좀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주가 망가지는데 이제 유가는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반대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원유이겠죠. 가스하고 원유일 테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에서 그걸 또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원자재에서 이제 나는 원자재가 워낙 다양하게 있으니까 나는 금을 많이 넣겠다. 뭐 구리는 또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수요가 많으니까 전기라든지 이러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도 없고 해서 저는 뭐 여하튼 위에서 보고는 있긴 하지만 첫째 금이라는 것은 배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시점을 조금 잘못 잡더라도 아유 내가 좀 기다리자 힘들지만은 하면은 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은 시점을 한번 잘못 잡아버리면은 잘못하면은 10년 20년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금은 장기적으로 실질 기대 수익률이 거의 0%입니다. 그 말은 물가 상승 정도 이제 오른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질 기대 수익률이 0%. 근데 변동성은 크고 그다음에 타이밍을 한번 잘못 잡으면은 오랫동안 힘들 수 있고 그다음에 배당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원자재는 저는 뭐 괜찮습니다. 금이나 은의 예. 그 가치가 예. 그 풀린 돈 통화량 대비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사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은 가치를 매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화량과 같이. 그런데 이제 통화량은 결국 물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물가와 금이 거의 예를 들어 한 3년 5년 정도의 텀으로 금은 물가를 계속 따라 올라간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괴리가 5년 10년 괴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금은 안 올라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와장창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투자 타이밍을 좀 잡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그 통화량하고 금하고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자산의 밸류에이션은 아시다시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배당이나 임대 수익 이런 것들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 자산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금은 그 플로우가 캐시 플로우가 없기 때문에요. 그 적정 가격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럼 통화량 가지고 비교할 때 그러면은 도대체가 언제부터 통화를 가지고 어느 시점으로 해야 될까? 2010년부터 데이터를 할까? 1950년부터 데이터를 할까?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 우리가 계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샘플 기간을 뭘로 가지고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적정하다고 말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샘플 기간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는 불확실성이 커요. 근데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은 지금부터 앞으로 나올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금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래도 그 여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요.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금의 지금 적정 가격이 뭐냐? 저는 답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 모릅니다.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이라는 건 어쨌든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실물 자산인데 또 이제 채굴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은 고정되어 있다면 수요와 공급으로 결국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여기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중앙은행들이 막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래서 가격도 올랐다고 하니 요거에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뭐 정확한 표현이고요. 뭐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제 동의반복인데요. 수요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어느 물건이나 똑같습니다. 공급은 제한됩니다. 예, 그런데 수요가 올라서 가격이 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적정 가격을 평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을 보려면은 금 가격을 전망하려면은 지금의 금의 공급에 비해서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까 말까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는 또 급작스럽게 한 15톤 정도 금을 팔았고요. 뭐 전쟁 준비할 돈도 필요하겠죠. 다른 건 다 막아놨으니까 이제 금을 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았는데 이런 것들처럼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유가 시장이 마찬가지잖아요. 유가 시장은 유가의 적정 가격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은 공급 쇼크 때문에 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공급이나 수요의 이 쇼크를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의 가격 변동은 이렇게 점프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금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일반인이 투자하기에는 좀 까다롭고 어려운 자산이다. 일부라도 담아놓으면 그게 그 다른 자산들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다. 원자재는 어느 정도 담아 놓으셔도 괜찮다는 것이요. 거의 원유도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귀금속 그다음에 일반 산업용 금속 이런 것들은 담아 놓는 것은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상은 괜찮다고 봅니다. 원래는 주식하고 금은 좀 반대로 가는 성향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엔 막 다 같이 올라가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이런 어떤 움직임이 어떤 뭐 이론과 약간 좀 반대로 간다. 이게 뭐 과거에도 원래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최근에 뭐 어떤 이상현상인지도 좀 궁금하고. 예. 그건 뭐 이렇게 이제 되는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뭐 주식하고 채권만 하더라도 반대로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때 2022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최근에 보면은 이란 전쟁이 일어나면서 금리 오르면서 완전히 주가 폭락하고 채권도 이제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금 가격이 떨어진 것은 뭐 여하튼 러시아 뭐 15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 이게 금리가 움직이면은 금 다 같이 영향을 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되는 자산이 달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달러가 계속 약세고 신뢰를 잃었는데 이게 뭐 전쟁이 뻥 터지다 보니까 역시 달러가 좋구나 해가지고 이제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한 금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어떤 현상 지정학적 이벤트죠. 그 이벤트에다가 이게 이제 유가를 통해서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이벤트 때문에 주가도 떨어지고 금 가격도 최근에 꽤 떨어졌죠.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또 뭐 교체도 되고 하면서 이제 금리를 뭐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약간 뭐 돌긴 돌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감도 많이 좀 사라진 거고. 그러면 금리는 그냥 지금 당장 한 6개월 정도 안에서 투자의 변수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까요? 그냥 있는 현상 안에서 그냥 실적 가지고 판단을 될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내리기도 올리기도 지금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빈 월시가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조금 이 양반이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약간 통화주의에 가깝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이 이제 전형적으로 금리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폴 워커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량을 막 주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 금리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통화 측면에서 너무 많이 풀려버렸습니다. 케빈 워시 양반은 보면은 결국 이제 통화량을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전체적으로 통화량을 관리할 것 같은데 연준 위원들은 또 반대를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초기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좀 저는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금리 중심으로 전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통화량도 같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케빈 워시는 아마 그 부분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건드릴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뭐 아직 그 양반의 액션을 못 보았으니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초기에 아마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곳곳에서 스피치도 하고 그러겠죠. 그럴 때 한번 보고 그 방향성을 조금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명을 했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반 트럼프 성향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뭐 금리 낮춰라, 뭐 돈 더 풀어야 된다, 뭐 경제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 뭐 반대까지는 안 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케빈 워시의 성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크게 중앙은행이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가 고용하고 하나가 물가, 이 두 가지를, 고용이라는 게 방금 경기 살리라는 것이고요. 물가가 이제 인플레 쪽 그쪽인데 케빈 워시는 저는 그렇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올리고 내리고 하는 뭐 그다음에 중앙은행에 이전에 제일 먼저 말을 만들어냈지만 그린스펀 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데에는 그 이전의 총재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의 총재가 이 시스템이나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틈틈이 아마 뉴스나 보고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기존의 이 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 이 구조를 한번 조금 변화시켜 본다 이런 뉴스들이 가끔씩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에 또 바뀌는데 전반적으로 이 올해 어쨌든 아직도 뭐 거의 한 9개월 남았으니까 금융 어떤 그 통화 정책 같은 것들이 막 크게 막 기조가 막 바뀐다고 봐야 되는 거는 어렵고 그냥 유지 정도로 봐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는 뭐 그럴 것 같고요. 신현송 총재 그분께서도 금리 인상 뭐 매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고. 한국은행 총재로 들어왔을 때하고 밖에서 이제 톤수 떨고 이야기할 때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는 조금 더 약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매파고 뭐 이러면은 이제 좀 다르고 나는 중앙은행은 무조건 물가다.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뭐 이게 철학인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않으면은 들어와서 뭐 그렇게 매파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스스로로 물가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달리 통화 정책 당국의 타겟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이제 금리하고 통화량도 약간 있는데요. 그다음에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물가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환율을 어떻게 잡냐 하는 부분, 그게 그 부분의 능력이 저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게 결국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게 사실 지금도 뭐 1,500원을 막 넘나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냐? 한국이 그걸 할 여력이 뭐 되는 나라는 아니지 않냐? 그래도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좀 냈었죠. 사실은 언제 서학개미들 나가 있는 돈들을 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다음에 해지 비율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나가는 걸 당분간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을 조금 중립화한 것. 등등의 이제 환율을 나름 이제 컨트롤을 해보려고 한 것 같고요. 수학 거래 뭐 이런 것도 뭐 해보려고 계속 컨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이제 돈이 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환율이 이제 1,500원 환율,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일본 경제가 무너질 때 250엔 하던 환율이 79엔까지 이제 떨어집니다. 78엔. 이러면은 우리나라 환율로 치자면은 1,000원 하던 게 300원 됐다는 소리입니다.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망했다는 소리 나오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1,000원 하던 게 1,500원 됐어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내수는 어려운데 수출 기업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성장이나 수출의 동의는 유지가 될 텐데 양극화되는 것을 어떻게 그리고 내수가 소위 말해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정책의 과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환율의 수혜를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잘 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위주로 하는 곳들.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고요. CJ나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내수 업종이잖아요. 내수 업종으로 이제 한번 많이 트라이를 해봤는데 결국 수출 시장을 타겟한 것하고 그룹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다시 아까 돌고 돌아서 삼성전자 같은 것들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그렇겠죠. 워낙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물론 뭐 원가도 뭐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늘어나겠죠. 그런 것보다는 지금 워낙 지금 그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굳이 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거시경제 변수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지금 아마 반도체에서 이만한 수출을 하지 못하면은 환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 부분에 우리가 수입
기업으로 이제 가격을 지불하는 것. 거기에 못지않게 반도체로 이제 수출 물량, 수출 금액이 네.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그래도 이 정도 버텨주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다행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1,400원, 1,500원이 뭐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예.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 흐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400원대로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환율이 계속 생각. 옛날에 1,000원, 네. 심지어 930원 환율까지 보았으니까요. 야, 이건 너무 높은데 이게 노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해왔는데, 근데 이 시대가 변한 것 같아요. 변해가지고요. 한 1,400원대가 혹은 1,300원대는 가면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해봐야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400원 전후가 조금 노말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거는 이제 과도기적 현상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 자산을 자꾸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달러를 수요하는 거고 국민연금도 달러를 수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글로벌화되면서 해외에 자꾸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해외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배당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그때 되면 다시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과정을 이제 지금 사이클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막 소위 말하는 달러빚 져가지고 막 이렇게 부채로 막 많이 늘렸다면 지금 어쨌든 외화 자산을 또 보유하면서 나가는 돈들도 좀 있으니까 과거랑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게 이제 대외금융 순자산인데요. 언제 미국의 포트폴리오 자금들 외국인들 들어온 거하고 우리 나간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네팅해 보면은 1조 달러 정도입니다. 한 1,500조 정도가 플러스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외환 보유고하고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달러들입니다. 그다음 개인들도 꽤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네팅해도 지금 한 1조 달러 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때와는 기본적인 체력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환율이 올라가는 가는데 이게 뭐 IMF 외환위기로 온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저는 반도체가 참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 뭐 과거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 뭐 굳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약달러를 원한다, 뭐 제조업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강달러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과 약간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네. 전쟁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전쟁이 만약에 좀 이게 뭐 좀 장기화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종결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약달러의 시대로 뭐 예, 갈 수 근데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에 대비해서 이제 좀 강달러를 보였고요. 뭐 유로와 대비해서는 별로 그렇지도 않았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달러 지수를 보면은 뭐 그렇게 강하게 진행된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전쟁 관련된 것은 특수한 요인이니까요. 네. 결국은 이제 그게 금리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죠. 금리를 인하하고 뭐 그러면은 달러도 약세를 가게 될 텐데 뭐 우리나라나 이런 수출 위주의 제조업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환율에 대해서는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가 환율 보듯이 첨예하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재무장관은 계속 루빈 때부터도 그랬고 강달러 정책이었죠. 사실은 네. 그게 이제 트럼프에 와서 제조업 리쇼링 하면서 이제 약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월가나 이런 데는 당연히 강달러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뭐 약달러를 몰고 가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원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 이제 달러 환율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금리도 한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된다고 우선 생각은 하고 뭔가 투자 결정을 해라. 뭐 이렇게 정도. 그렇게 뭐 그게 주가도 그렇고 확률적 특성으로서 원래 제일 베스트 전망치는 현재의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미래를 모두 반영해서 나온 가격이라서요. 아마 다들 그렇게 답은 하실 텐데 달러는 뭐 지금은 전쟁의 요인 때문에 좀 강세가 된 거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조금 약세가 되겠죠. 뭐. 근데 구조적으로 약세를 흘러가기에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록 고모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뭐 환율도 뭐 올라가는 추세고 뭐 전반적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이라고 봐야 되는 시대인 건 맞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화 가치가 뭐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으면 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뭐 원화 가치하고 현금하고는 현금이냐 주식 부동산이냐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원화 가치는 아시다시피 달러를 갖고 있을까 원화를 갖고 있을까 뭐 이런 쪽 측면이긴 한데 1,500원 같으면은 저는 원화가
충분히 약세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여기서 또 더 1,600원, 1,700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니. 그렇죠. 그게 괜히 이제 뭐,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 가치도 떨어진다고 예, 하고 예, 하니까 이제 뭐 그거는 뭐 겸사겸사. 지금뿐만 아니라요. 현금은 언제든지 웬만한 경우에는 다 기회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뭐 덜 들고 있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요즘 같은 또 이게 불안한 시기에는 또 한 20-30%도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게 또 이제 뭐 조정받았을 때 살 수 있는 실탄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진작 들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국면에서 이제 현금을 마련할까 하면 이제 네.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은 손절이죠. 어찌 보면 일종의.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굳이 뭐 신규로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금이 있는 분들 뭐 마침 뭐 부동산을 팔았는데 현금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좀 자신 있게 뭐 국장 쪽으로 좀 가야 되나요? 아니면 미장도 거의 오른 게 없어가지고 차라리 미장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셨을 텐데 미국의 성장률은 높이고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가장 많이 떨어뜨리고 주가는 미국의 한 1.5배 베타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은 결국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충격을 받았을 때 경제가 흔들리는 게 어떠냐 하면은 미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역시 S&P 500이 제일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 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는 진짜 클랩스 하듯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협들이 다 봉쇄돼 버린다든지 하면은 그런 경우까지 이제 감안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S&P 500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뭐 아직도 좋은 종목도 있고 리레이팅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거시적 베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주식도 중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좋지만 예. 뭐 중기라면 뭐 한 1-2년 정도의 느낌인가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결국에 한국이 좋다기보다는 반도체가 좋은 거죠, 지금. 아니면 나머지도 다 좋은 거예요? 반도체도 좋고요. 나머지들도 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도 좀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AI에 따른 것들의 수혜주의입니다. 이게 반도체가 뭐 따로 특별히 바이오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요.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이게 그 바이오도 그렇고 AI 때문에 다 지금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으로 레이팅이 다시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돈이 많이 들어와서 된 거는 아닙니다. 뭐 로봇 산업이 그전에는 진짜 별 볼일 아직도 이게 로봇이 이게 도대체 가정에서 쓰일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AI 때문에 급작스럽게 점프를 했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 제품 그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만큼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 요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AI가 끌고 가는 것이 반도체는 직접적으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끌고 가는 게 이제 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 업종이니까요. 그런 쪽 업종까지는 선단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이긴 하지만 뭐 5,100, 뭐 5,200까지 지금 밀렸는데 지수가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 지수랑 지금 한국 지수만 봤을 때는 한국도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타이밍 정도는 왔다고 보시는 저는 뭐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식이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은 실적은 좋은데 많이 안 주가가 안 올랐죠. 올라서 예. 상대적으로 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도 빠져버려가지고 굳이 미국을 당장은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하시는 분들 있고. 한국도 거의 한 20% 빠졌죠.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20% 빠졌다는 거는 물론 그 전에 아무리 좀 많이 약간 올랐지만. 버블성이 있다고 했지만요. 그래도 꽤 큽니다. 그 1987년에 블랙만데이가 와서 온 시장이 엄청난 쇼크를 받았을 때 물론 하루긴 했지만은요. 하루 만에 21% 빠졌을 때 전 세계가 패닉 쇼크에 빠졌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린스펀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서 시장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시차를 두면서 정말 세계가 이제 대공황 때보다 더 강한 대공황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S&P 500이 50%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20% 정도 빠졌다는 것은 상당 부분을 리스크를 거시경제적 리스크죠. 그 리스크를 지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금은 뭐 가능하면 안 들고 있는 게 뭐 좋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또 이게 그 투자 기법상으로는 또 어느 정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채권을 이제 채권과 단기채 정도로 가지고. 뭐
3년짜리 채권도 별로 가격은 주가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거의 떨어진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제 채권과 주식을 갖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채권을 가지고 이제 자꾸 수익이 안 난다 이러면서 이게 채권으로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데요. 채권은 원래 수익 별로 안 납니다. 해봐봐야. 그래서 채권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익, 아주 기본적인 수익 플러스 또 하나의 큰 기능이 유동성입니다. 굳이 캐시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지금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요.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채권을 갖고 있다가 그때 팔아서 주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정석의 방법이고요. 아무 이제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는 캐시를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그 반대로 가격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걸 들고 있는 것보다 그냥 제일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채권과 주식 이런 쪽의 비율로 갖고 계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현금 대신에 그냥 1년짜리 단기채 미국 국채 같은 거 사놓는 게 더 낫나요? 그게 현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굳이 현금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분류할 때는요. 1년짜리 이하는 현금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예금이 보통 1년짜리다 보니까 우리 재무제표도 다 현예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현금 1년짜리 예금하고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 단기채 그 이하는 다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손실 거의 없이 유동성 손실도 없이 유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더라도 금리를 한 3, 4%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안 되면 뭐 채권 팔아가지고 바로 현금화도 가능하니까. 그 비율을 한 어느 정도를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워렌 버핏은 9대1로 가져가라고 했지만요. 일반 개인들은 최소한 7대3은 가져가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항상 그 부분의 킵을 30%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7대3으로 맞추어 놓으셨던 분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이 많이 빠져버려서 사실상 지금 뭐 7대3이 아니라 6대4, 뭐 5.5대 4.5 이렇게 갑자기 채권 비중이 높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 비중만큼 팔아서 주식을 사야 돼요. 그게 이제 정상인 리밸런싱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외에 먼저 약간의 전술적 이제 배분을 결정한다고 그러면은 퍼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뭐 한 7, 8 정도로 떨어졌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사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잘 왔다 갔다 배분만 잘해도 이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꽤 키입을 해줍니다. 과거랑은 확실히 이제 PBR은 우리나라 주식도 좀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과거 같지만 0.8, 0.9 이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겠죠, 이제. 얼마 전까지 아마 거의 2까지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좀 떨어지겠지만요. 제가 이전에 한 15년 전 그때 미국의 PBR하고 우리나라 PBR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미국 PBR이 진짜 맞는가 틀렸는가? 그때 봤을 때가 3.5, 4 정도였거든요. 우리나라는 0.8, 0.7 이랬는데 이제 조금 리레이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조금 정상화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여하튼 우리가 큰 충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S&P 500이 제일 우량한 것 같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그 아직 상법 개정의 효과가 뭐 제대로 발휘가 안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의 주가 상승, 지수 상승은 반도체 호황으로 온 것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게 제일 기본은 깔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은 결국 미국의 AI 투자이고요. 결국 미국의 AI 투자가 우리나라를 이제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하부 구조 개선하는 것 그것도 꽤 못지않은 영향을 주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 기업들이 함부로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법에 어긋나 했다가 상증자 하려고 했더니 뭐 지금 큰 코 다치고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전에 제가 이제 그때 LG 엔솔도 그런 일도 있고 할 때, 야, 저거 어떻게 국가가 가만히 있을까? 내 같으면 저거 한번 가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때는 그런 게 허용됐고 법 테두리 내니까 허용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법 테두리 내긴 하지만은 시행은 안 됐다 부분이지 법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도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반도체 때문만은 전혀 아니고요. 그 요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반영 안 됐다. 상법 개정 효과로
그냥 뭐 실적을 떠나서 단순히 그냥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을까요? 맞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배당을 받아보고 또 자사주 소각을 하고 등등 하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배당. 그다음에 결국 ROE가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ROE가 PBR을 높이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ROE도 개선되는 게 실질적으로 나타날 거고 그러면 또 이제 마치 우리가 부동산이 이제 야 이게 지하철 들어온다더라 이제 삽 떴다 뭐 지하철 다 만들어졌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듯이요. 이게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또 한번 뭐 더 리레이팅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수를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시경제 변수가 조금 불확실해서 이제 펀더멘탈 좋은 걸 사는 것이고요. 아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보면은 지수가 낮습니다. 웬만해가 지수 못 따라갑니다. 이런 때는 겁이 나서 다 못 사는데 지수는 신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10몇만 원대인데 겁이 나서 사겠어요. 그런데 지수는 그런 거 없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한 1년 얼마 동안은 아마 웬만한 펀드보다 수익률이 다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또 역시 지수가 최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S&P 500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이 최고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내수와 그다음에 수출의 양극화도 꽤 클 거고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수출 업종 중에서도 보호를 받고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로 그 섹터나 아니면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다 데리고 갈 필요는 없다. 예. 뭐 한 두세 개 정도 업종 ETF 정도로만 가져가도 충분할까요?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사실 지금 반도체가 주력인 나라에서 예. 굳이 나머지 회사들을 섞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반도체만 주력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산업은 스펙트럼이 넓고 어느 나라 대비해서 제조업은 아주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렉스 카프가 와가지고 팔란티어 이제 CEO이죠. 그 양반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한국은 매니팩처링 물건을 너무 잘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나라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개 업종은 당연히 약하죠. 모든 업종이 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의외로 꽤 강합니다. 심지어 뭐 요즘 농수산물도 김도 수출이 잘 되고 있고 화장품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 우리나라에 와서 피부 시술 뭐 이런 것도 많아지고요. 하여튼 저는 신기해요. 하여튼. 상법 개정이 코스닥 쪽에 더 수혜를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코스닥은 아시다시피 뭐 거기는 수익 나는 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는 뭐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상법 개정은 이미 코스피 기업이나 이런 쪽에 물론 대기업들은 이미 상당 부분을 했기 때문에 하니까. 했고요. 대기업 바로 밑에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이제 문제였는데요. 그렇다고 또 저 밑에가 있는 기술 기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기업들에 이제 영향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코스닥은 상법 개정 부분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개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2부로 나눈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전주 뭐 퇴출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요. 이제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은 소위 말해 좋은 자동차와 안 좋은 자동차가 막 섞여서 어느 게 좋은 자동차인지 헷갈리 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나 이거 이 자동차 사는데 이게 속았어 이런 것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자동차까지 저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이걸 분리하는 것이 이제 좋은 자동차를 일부에 몰아넣고 그렇지 않은 자동차는 또 2부에 넣어놓고 이제 2부에서 일부로 올라가든지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상법 개정의 차원보다는 오히려 이제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페널티를 가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이제 좀 더 지금 막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시장을 개편하는 것. 그게 저는 주택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상법 개정해가지고 코스닥이 별로 안 올랐어요. 안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을 개편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코스닥 목표가 3,000이다 이 이야기 때문에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코스닥 3,000을 하는 것은 코스닥 시장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이제 좀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장 개편이 한다는 거는 코스닥 지수 투자에는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수 투자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운용사 CEO나 이런 사람들 가끔 점심 먹을 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그때 코스닥 이제 150개 종목, 코스닥 150 뭐 이런 거 사는 게 이제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지수가 아니라
우량한 것들 그런 쪽을 모아놓은 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량한 것과 불량한 것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우량한 것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분리하게 되면은 이제 우량한 것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코스닥에 우량한 종목을 모아놓은 코스닥 15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유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코스피 지수보다는 그래도 조금 업종으로 조금만 좁혀도 네. 훨씬 수익률이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반도체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뭐 다른 업종 그나마 좀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다고 말할 만한 업종 있을까요? 올해 좀 뭐 주목할 저는 모르고요. 만한? 저는 자동차는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그거는 진짜 모릅니다. 자동차 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뭐 현대차도 처음에는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했다가 로봇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 업종을 알만한 다른 지식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AI하고도 크게 관련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조금 불확실성이 낮게 이제 형성되는 것은 반도체 부분하고 AI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확실성이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훨씬 적으니까 오히려 뭐 그쪽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전망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보다 그냥 그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 쪽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사실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해 보면 증권사나 뭐 이런 곳들은 계속 돈을 버는 구조 아닌가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거나 한다고 그러면 증권사 투자가 뭐 결국에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을 깔아놓은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일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예, 그렇고 이제 그 큰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자산 사회로 많이 접어들 겁니다. 50대, 60대, 70대가 이제 계속 많아지는데요. 30대, 40대는 이제 소득을 버는 계층이고 네. 자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는 이제 자산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요. 갈수록 이제 자산 사회가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관리하고 하는 네. 쪽은 뭐 당연히 유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산을 과거에는 은행에 다 넣어놓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퇴직연금을 비롯해서 이 증권사로 돈이 엄청나게 시프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증권주가 다른 뭐 증권주는 잘 안 보는데 제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근데 미래세증권 주식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뭐 스페이스X 때문에도 올라가고. 예, 그것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코인도 있고 등등인데요. 한 8천 원 하던 게 지금은 이제 6만 뭐 4, 5천 원 합니다만 네. 그 7만 원을 훌쩍 넘어버렸으니까요. 뭐 다른 증권사도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을 거고요. 증권 시장으로 돈이 무브하는 것은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까 내수 위주의 그런 곳들, 뭐 유가에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곳들, 뭐 일반 어떤 그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렇게 B2C 기업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라면 회사가 있는데 이 라면 회사는 라면을 모두 국내에 판다고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출이 아니라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 주식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불안하다.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라면은 거의 다 20대가 먹습니다. 네. 60대 넘어가면 안 먹어요. 70대 가면은 전혀 안 먹습니다. 네. 앞으로 60대, 70대가 많아지고 20대는 확 쪼그라드는데 어디 팔겠습니까? 이 내수 시장이죠. 내수 시장 중에 좀 특이한 내수 시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라면 회사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글로벌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 라면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수출하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잘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내수 업종이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 내수 기업들의 시가총액 보면은 생각보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증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옵투스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P 500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어떤 투자의 구루라고 말하는 분들, 뭐 투자를 좀 오랫동안 그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결국에 이제 S&P 500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수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한국인들도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좀 S&P 500에 넣어놔야 되겠죠. 과거같이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넣어놔야 되고요. 저는 이전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포트폴리오로 당연히 분산한 게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자신의 소득이 다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 이제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상은 그거하고 좀 독립되게 내 자산의 가치가 움직이게 하는 부분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도 이제 거기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S&P 500 사면서 뭐 환해지 하지 말고 항상 달러로 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통화면에서 그 다음에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에서 다 좀 인디펜던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하고 독립적인 자산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려면은 당연히 좋은 자산을 가져야 되는데요. 저는 가끔씩 이제 질문들을 드리는데 가장 우량한 주식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이제 엔비디아도 말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노키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노키아도 스티브 잡스 같은 친구 한번 나오니까 거의 뭐 주가가 95% 곤두박질 쳐버렸다. 그래서 결국 제일 좋은 것은 이제 500개 기업을 묶어놓은 것. 미국 뭐 500개 기업 하니까 저렇게 숫자가 많나 그러는데 미국이라는 땅덩이에서 500개 같으면은 다 대형주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장기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국면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주가의 변화, 그다음에 OECD가 최근에 성장률 변화를 변화시킨 것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게 좀 분산을 해놓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총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시총이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총에서 뭐 한 절반인가 뭐 그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재산은 무조건 반은 뭐 미국 뭐 S&P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 주식 비중이 너무 시총이 작아서 그렇죠. 2~3%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럼 배치를 해야 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보통 어떤 투자 방식으로 이걸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산의 어떤 비중이랄까요? 뭐 헷갈리면 반반 뭐 이게 반반? 예. 아무래도 한국인들이니까. 물론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그 링크돼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식의 지수뿐만 아니라 종목도 투자하고 그러는데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을 투자한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거기 CEO니 뭐 그 CFO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한국 기업은 좀 알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요. 그 종목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을 해봐도 저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기업은 그냥 S&P 500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사실 시총으로 봤을 때는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뭐 중국 이런 것도 ETF 투자는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좀 제3의 어떤 지역들도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지 이제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어떤 분은 캄보디아 앞으로 성장할 건데 어떡하냐. 베트남 뭐 사시는 분도 그래서 있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왜 사시냐고, 그 통화를 믿을 수 있냐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얼마나 믿으실 수 있냐고. 오히려 초기에 성장하는 나라는 부동산 사는 게 더 낫고 그 기업은 투명성이나 여러 면에서.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성장한 곳을 사고 싶다. 미국 기업이 다국적 기업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사시면은 전 세계를 사시는 겁니다. 다만 지배구조라든지 회계 제도 이런 것들이 미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따름이죠. 장사는 영업은 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연히 그게 낫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고민 왜 하느냐 할 필요 없다. 그냥 S&P 500 사면 거기 다국적 기업들이 다 전 세계 익스포저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성장률을 거기 따먹게 구조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인도, 중국 이야기도 하는데 뭐 물론 장기적으로 좋죠. 근데 인도, 중국은 아마 지수 사기는 그럴 겁니다. 뭔가 섹터나 종목을 사야 되는데요. 현재 잘 모르죠. 중국은 하이테크를 사야 되고 하는데 중국 주식 아마 투자해 보셨겠지만은 그렇게 생각보다 아마 중국 주식 투자가 돈 버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막 좋다 해서 들어갔다가 물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의 특징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들어갔다가 물린 것 같은데 빨리 회복을 해요. 뭐 10년 동안 15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적이 잘 없는데요. 중국이나 저런 이머징 국가는 한번 들어갔다가 주식의 프로세스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또 한참 가다가 뚝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시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S&P 500이 제일 낫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 얘기를 이제 고모님 얘기 듣고 이제 자산 배분을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뭐 국내 자산 100%라고 치면 지금 그냥 뚝 50% 떼가지고 그냥 반절 그냥 미국 S&P 500을 사면 그것도 너무 또 한 방에 돈을 넣는 거니까 뭐 이것도 적립식으로 보면 쪼개서 그렇죠. 지금부터 조금씩 보내면서 이제 뭐 사시면 되는 한 달에 거죠. 뭐 5%씩 예. 그래서 이제 목표 비율을 앞으로 한 1년 동안 이 목표 비율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옮기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한 방에 들어가는 거하고 조금씩 옮기는 거하고 뭐가 나은지는 사후적으로는 알 수 있을 따름이 사전적으로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아무래도
그게 리스크를 조금 분산하는 방법이긴 하니까요. 최근에 제가 또 들은 얘기로는 네. 그 어쨌든 뭐 이게 장기 수익률보다는 뭐 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요즘 AI 뭐 붐도 있고 전반적으로 또 이제 시대가 이제 인터넷 뭐 IT 시대다 보니까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이 차라리 어차피 지수 투자라면 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에도 물론 그 나스닥 100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S&P 500이 더 좋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나스닥 100과의 비교로. 네,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나스닥 100이라고 하신다는 것은 기술주에 모두 다 하신다는 겁니다. 네. 대부분이 기술주죠. 나스닥에는 금융주도 안 들어가 있고 산업재도 그렇게 별로 안 들어 있고 대부분은 이제 기술주입니다. 바이오라든지 네. 이런 것이니까요.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죠. 저는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S&P 500이나 주식은 투자 자산이거든요. 투자 자산의 제일 중요한 리스크 관리는 사전적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터지고 나서 리스크 관리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요. 사전적으로 리스크 관리한다 하는 방법은 제일 우량한 걸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S&P 500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죠. 금융주, 네. 산업주, 저기 하이테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S&P 500보다는 좀 떨어지죠. 대형주나 이런 것들 면에서요. 그런 면에서 퀄리티나 분산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S&P 500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나스닥 100이 좋아 보일지 모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이제 AI 시대니까 저게 또 좋을 거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상은 조금 투자는 조금 바보같이 해야 됩니다. 저게 저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나는 그냥 나의 정석을 밟아가겠다 하는 것이 바를 것 같고요. S&P 500이 나스닥 100보다 좋은 것은 이제 퀄리티가 좋다. 첫째, 기업의 퀄리티가 좋다는 것. 네. 두 번째, 더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S&P 500이 저는 나스닥 100보다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는 상승률만 본다기보다는 이제 하락 방어용으로. 그렇죠. 네.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되게 두려우면은 팔아버려요. 그 오스트리히 빌리프라고 이제 타조가 도망갈 때 겁이 나면 모래 얼굴만 머리만 묻어놓으면 도망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되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변동성이 커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걸 놀래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낮은 가격에 팔아버리고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S&P 500처럼 믿음이 있다면은 저 기업 500개 정도는 그래도 떨어져도 난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회복될 거라고 믿어.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크 위주로 돼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를 테크 언제 캐시플로도 별로 안 나오고 금리는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갑자기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후달리기 쉬운 것이죠. 예, 그래서 꼭 전체 수익률뿐만 아니라 내가 저 두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 그럴 때 실수를 덜 할 자산은 S&P 500이라는 것입니다. 나스닥 100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실수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올라가면 따라서 사고 싶고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 떨어지면 놀래서 팔고 싶고 그러는데 사실 나스닥도 뭐 좋지만 S&P 500도 뭐 연평균 수익률 한 11%뭐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높아졌을 더 텐데요. 높아졌겠지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11%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뭐 그걸 매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면 절대 나쁜 건 아닌데. 예. 근데 이게 한 가지 이제 맹점은 그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들도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칙을. 뭐 적립식이면 계속 적립으로 사야 되는 거고. 예, 예. 뭐 거치식이면 안 팔고 버텨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물론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 국장 막 올라갈 때 예. 이장 들고 있는 분들 되게 힘들었거든요. 반대로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빠지니까 그런 때도 버틴다는 거는 또 별개의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상대 평가를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주식. 예, 예. 별개의 이야기이죠. 그게 이제 국가 간의 자산의 배분인데요. 그거는 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50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3대 7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국장이 한 7, 뭐 미장의 3, 또 반대로 바꾸기도 하고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는 좀 이제 움직여 보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전술적 배분인 것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연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 장이 괜찮겠다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큰 확신은 아니었는데 AI가 터지면서 이제 그렇게 하반기부터 사실은 확창 오르기 7월부터. 예, 그리고 올 초에 들어서도 난리가 났었고요. 네. 그런 면이어서
뭐 조금씩은 움직이면서 조정하는 것은 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해서 뭐 5대 5든 4대 6이든 예. 정해놓고 예. 이게 뭐 국장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일부 네, 좀 전술적으로 정리해서 조금 옮기고, 움직이고 가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뭐 유럽이라든지 많이 펼쳐놓으면은 배분할 때 헷갈려요. 헷갈리기 네.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이외의 시장은 미국이 대변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두 개 갖고 그냥 왔다 갔다 하셔도 충분합니다. 배당주 같은 것들을 좀 섞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배당주 섞어야죠. 그게 리스크 관리예요. 말씀 잘 하셨는데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주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 제일 좋은 퀄리티. 뭐 허접한 곳에 주식 사시지 말고 하여튼 제일 탑 퀄리티를 주식을 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S&P 500처럼 두루 분산이 되어 있는 것. 여러 산업에 걸쳐서.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배당 캐시플로우를 줄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주식으로 장기 투자하셔도 리스크가 훨씬 적어집니다. 그 배당이라는 게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에 들어온 이상 굳이 막 저기는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빨리 가는 데도 있는데 이게 배당주는 약간 느리다는 생각을 꼭 하잖아요. 물론 이제 네. 주가 빠질 때 보면은 아 역시 배당주 샀어야 되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 이제 마인드 컨트롤의 영역인가요, 이것도? 예. 안 올라가도 들고 간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최근 한 4, 5년 이 정도 하여튼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이후에 이제 하이테크가 이제 많이 오르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테크는 AI로 조금 옮겨와 있기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도 어느 정도 배당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같이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식을 70%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나스닥을 70% 갖고 있는 사람, 코스닥을 70%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미국의 S&P 500, 미국의 배당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배당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바이오주 이렇게 분산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주식이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식도 주식 내에서 분산을 잘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주식을 모아놓았다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내에서도 잘 분산을 해놓으시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장기 투자 수익률은 좋습니다. 배당주는 근데 주력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약간 좀 보조 저는 수단 5, 정도로? 60대는 주력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30대는 좀 다르겠죠. 다르는데 60대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인프라라든지 리처, 배당주 이런 게 주력 수단이 돼야 됩니다. 본인의 어떤 그 종합소득이든 뭐 근로소득이든 이게 줄어드는 시기부터는 주력으로 좀 바꿔야 그렇죠. 될까요? 예. 그게 줄어드는 시기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인프라는 사면은 바로 그 배당이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바로 사면 돼요. 근데 배당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 수익률 해봐야 2.5 이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산다고 그만큼 많이 안 들어와요. 한 10년 정도 기다려가지고 배당 금액이 많아지면은 그때 비해서 보면은 자기 투자한 거에 비해서 한 10%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당을 통해서 뭔가를 내 금융소득을 얻어야 되겠다는 시점이 정해지면은 배당주는 한 6, 7년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차곡차곡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퇴직을 하셨을 때 생각보다 배당 금액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도 있고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있고 그러면은 국내 주식으로 배당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요? 나쁘지 않죠. 예. 이제는 괜찮아질까요? 이제 좀 괜찮을까요? 예, 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성숙 기업들이 좀 많아지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니까요. 이전에는 돈 벌어도 계속 설비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설비 투자도 하지만은 이제 나눠줄 여력도 생겼기 때문에 뭐 배당 여건은 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한 기업이 시가 배당률을 기준으로 해서 4%를 해준다. 뭐 이거 네.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때 일본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일본은 보니까 예금금리보다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네. 야 이거 참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 정상인가 봐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단계에 지금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쪽으로 조금 돈이 십사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배당 종목 중에 ISA에 집어넣으시면은 분리과세도 되고 하니까요. 거기 넣으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냥 내가 배당 받는다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배당을 받을 거라면은 그냥 미국 주식이 훨씬 더 규모도 크고 더 이제 배당을 오래 한 이력도 있으니까 미국 주식 기반의 배당주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대비 뭐 국내 주식으로 가는 게 뭐 특별하게 이득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건가요? ISA 계좌에 넣으면은 ISA는 약간 절세 혜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 주식 종목 아니고 펀드로 한다면은 연금 계좌에 넣어놓으면은 또
상당한 절세 혜택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절세 혜택이 아시다시피 과세 이연이 되고 저율 과세가 되고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이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세금 보고 너무 투자하면 실패합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이 좋고 그 기업이 좋은 곳에 가서 투자하는 게 1차적이고 세금은 부차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기업들은 일찌감치 배당이 몸에 익숙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배당 금액을 증액시켜줘야 되고 배당을 잘 해줘야 되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달러 배당 받는 거 저 충분히 권장합니다. 나이 드셔서 받으실 때 달러로 배당금이 좀 들어오고 하면은 나중에 그거 갖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네. 예. 아무래도 또 이제 환율에 대한 그렇죠. 방어도 가능하고.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를 쭉 나눠보면 자산 배분, 그다음에 뭐 지수 투자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하방을 좀 막으면서 뭐 상방은 조금 좀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자산을 불리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부자 되는 어떤 확률 자체를 막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 30대 분들 뭐 네. 나는 이제 막 돈 벌어서 나도 좀 부자 돼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은데 뭐 연수익률 10%에 만족하라. 네. 뭐 연금 계좌에 넣어라. 이러면은 이거 어차피 인생 뭐 이렇게 팍 바뀌는 건 없겠구나. 네, 네. 이게 너무 허망한 생각인 건지 아니면 예. 부자 되는 방법은 다른 걸로 찾아야 되는 건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은 베팅을 하셔야 돼요. 네. 리스크 베팅 없이 큰 부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자칫하면 쪽박도 몇 번 차겠구나. 그걸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반드시 쪽박 돼도 관계없다. 반드시 큰 부자를 타겟한다면은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게 10배 되었다 해야 네. 큰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세상에 리스크 없이 리턴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는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5% 확률로 100을 버는 것하고 95%의 확률로 40을 버는 거하고 뭘 택하겠느냐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은. 네. 그런데 많은 개인들은 어떤 심리적 편향을 갖고 있냐면은 5% 확률로 100을 버는 것을 자기는 평균적으로는 5%인데 자기는 그 확률이 60%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저 정도 버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할 수 있어 하는 네. 그게 이제 심리적 혹은 인지적 편향입니다. 그 오류에 빠지면 큰일 나세요. 그러니까 그 희박한 확률로 대박이 나는 것을 희박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투자하면은 나는 희박한 확률 아니야. 나는 저거 거의 7, 80%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은 판판이 터지기 쉽습니다. 그게 이제 인지적 편향이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중앙은행이 왜 저렇게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성장률이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할까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를 한번 생각하시면 성장률이 급나겠죠. 네. 다시 그 경제가 회복하려면은 이제 공장을 새로 가동하려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면은 안 좋다는 것이죠. 변동성이 적게 하면은 결국 나중에 가서 수익률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떤 개인이 갑자기 파산을 하고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이런 걸 겪으면 훨씬 부자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요. 꾸준하게 가면서 중간 정도의 부자를 타겟을 하시는 게 높은 확률로 중간 정도의 부자를 타겟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같이 뭐 종목을 해야 이렇게 떼부자가 되긴 하는데 나는 평생 여기만 집중해서 본 사람이다. 근데 당신들 그리 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부자만 타겟으로 해라. 그게 S&P 500이었습니다. 오렌 버핏의 길을 걷느냐 S&P 500의 길을 걷느냐 이 둘 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식에서 막 낮은 확률에 베팅할 정도의 그런 각오라면은 사실 뭐 본인의 어떤 뭐 본업이나 뭐 창업 이런 걸 더 해가지고 소득을 더 늘려서 그거를 이제 중간 정도의 확률로 불리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오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업 같은 거 하면 되죠. 예, 네, 한 차라리. 젊은 사람이 그 질문했을 때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너가 하고 있는 사업, 본업 거기에서 소득을 높여라. 그리고 그 저축에서 S&P 500에 집어넣어라. 넣어라. 예, 그게 일반인들이 부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로 생각해 보면 한 20년 정도 그냥 S&P 500이든 뭐 다 투자하셨던 네, 분들은 다 부자 됐거든요. 그 수익률로 보면은 복리로도 올라가니까. 예. 근데 그걸 좀 빨리 가보려고 했던 분들 중에 과연 살아남은 사람이 몇이나 있나.
걸 생각합니다. 살아남은 몇 명이 이제 이야기를 큰 많이 하고 부자들은 있겠지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요. 네. 그래서 뭐든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실 때 통계적 바이어스 편이죠.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 와서 저렇게 유명하게 돌아다니는 정도면은 1% 확률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가장 확률 높은 게임을 하는 게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옵투스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을 모시고 지금 아주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 좀 어찌 보면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고문님하고 인사 나누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